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려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11월 23일 일본 도쿄에서 가족회, 구출회, 납치의원연맹 등의 주최로 모든 납치 피해자의 즉각적인 일괄 귀국을 요구하는 국민 대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국민 대집회에는 자신 역시도 귀국 납치 피해자이며 현재 납치 피해자인 소가 미요시 씨의 딸인 소가 히토미 씨도 참가하여 반세기 가까이 재회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어머니 소가 미요시 씨에 대한 심정을 호소했습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서 있었던 소가 히토미 씨의 발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납치 피해자 소가 미요시 씨의 사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소가 미요시 씨는 1978년 8월 12일 밤 니가타현 사도군 마노마치라는 곳에서 딸 히토미 씨와 집 근처로 장을 보러 나갔다가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당시 미요시 씨는 46살이었으며 딸 히토미 씨는 19살이었습니다. 히토미 씨는 그 뒤에 북조선이 납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2002년 10월 북조선에서 일본으로 돌아왔지만 어머니 미요시 씨에 대해서는 북조선으로 온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북조선 측은 전했습니다. 그러나 실종되었을 때 함께 있었던 딸 히토미 씨가 납치당했습니다. 그리고 납치된 이후에 히토미 씨에게 납치 실행범이 어머니 미요시 씨는 사도로 돌려보냈다고 말하고 있어 적어도 납치 실행범은 미요시 씨의 당시 소식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일본 수사당국은 납치 실행범인 북조선 공작원 통칭 김명숙에 대해 2006년 11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 수배하였으며 정부 차원에서 북조선 측에 신병 인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납치 피해자 소가 미요시 씨의 딸인 소가 히토미 씨의 발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올해 12월 28일이 되면 93살이 되십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어머니와 만날 수 없으리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북조선은 추운 겨울이 찾아옵니다. 그런 추운 겨울 속에서 93살의 어머니께서 잘 지내고 계실까? 제대로 식사는 하고 계실까? 혼자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매일매일 걱정이 되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간호사 공부를 시작했을 무렵 어머니는 저의 합격을 기원하며 아무도 모르게 매일매일 신사에 참배를 하러 다녔다고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정하고 정말 마음이 따뜻한 어머니와 반세기에 가까운 이 나이가 되도록 한 번도 못 만나고 있다니 정말 속이 터질 따름입니다. 여러분께도 사랑하는 어머니가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머니께 효도를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 어떤 작은 효도라도 하고 싶다고 항상 언제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일본으로 돌아오지 않으시면 그 효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93살이라고 하면 밭에서 남새들을 키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북조선에서의 93살은 그렇지는 못할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 짧은 시간이라도 좋으니 효도할 시간을 주십시오. 부디 앞으로도 여러분의 힘을 얻어 저도 어머니께서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힘을 지금까지 이상으로 빌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북조선의 기온이 급격히 낮아져 영하 10도 이하의 지역이 많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만, 제가 살고 있는 도쿄는 올해는 온난한 겨울로 12월임에도 여전히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북조선의 가을 날씨와 비슷하여 선선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단순한 공사 이야기를 넘어 인류의 도전과 협력의 역사를 상징하는 감동적인 해저 착골 공사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지난 주말 일본의 공영방송 NHK에서는 일본과 토익의 국교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제작된 특별 기록 영화가 방영되었습니다. 이 기록 영화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토익의 보스포러스 해저 착골 건설 과정과 그 중심에 있었던 일본 기술자들의 노력을 조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록 영화를 통해 세계의 난공사라 불리우는 이 연구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의 열정과 지혜를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스탄불은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에 걸쳐 있는 도시로 오래전부터 교통의 요충지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위치한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널 때에는 두 개의 다리나 배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교통 혼잡과 배기가스 문제를 야기해 도시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토익이 정부는
보스포러스 해협을 횡단하는 지하철인 마르마라이 계획을 구성하게 되었는데, 이 계획은 단순히 교통망 구축을 넘어 토이기 국민들의 150년 꿈을 실현시키는 상징적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보스포러스 해협을 가로지르는 해저 착구를 건설한다는 발상은 1860년대 오스만 토이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도 꿈의 설계도로 불릴 만큼 야심찬 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스포러스 해협은 초당 2.5m에 달하는 세계 유수의 빠른 해류 속도와 상하 방향이 반대로 흐르는 이중조류로 인해 복잡한 해협으로 알려져 기술적, 경제적 난제로 인해 오랫동안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험난한 지형 조건에 주저하며 여러 나라의 건설 기업들이 손을 뗀 가운데 토이기 보스포러스 해저 착굴 건설이라는 세기 난공사에 도전한 것은 일본과 토이기로 이루어진 혼성팀이었습니다. 일본과 토이기 오랜 협력의 역사 속에서 보스포러스 해협 횡단 지하철 건설 사업은 일본과 토이기의 대표적인 우호 사업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토이기 정부는 일본의 풍부한 기술력과 경험을 믿고 일본의 대형 건설 회사인 다이세이 건설과 협력하며 이 도전에 맞섰습니다. 일본은 이미 혼슈와 홋카이도를 잇는 약 54km의 세이칸 해저 착굴, 도쿄 아쿠아라인 등 세계적인 해저 착굴 건설 경험을 보유하고 있었고, 일본 정부 산하기관인 국제협력기구를 통해 자금 지원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다이세이 건설팀은 2004년 공사를 시작하면서 미리 해저나 강바닥 등에 도랑을 파놓고 그곳에 지상에서 착굴의 틀을 제조하여 그것을 가라앉힌 후 흙을 덮는 방법인 세계에서 가장 깊은 해저 구간을 관통하는 침매 착굴 공법을 도입했습니다. 이 극한의 환경 속에서 침매 공법을 활용한 시공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것은 세계 건설 역사상 유례없는 위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세계 최심도 해저 60m 구간에서 침매함 연결에 성공하며 이후 해저 착굴과 육지 착굴을 정밀하게 결합시키는 작업까지 완료했습니다. 또한 이 공사는 이스탄불의 유구한 역사를 조명하는 흥미로운 특징도 있었습니다. 공사 중 다수의 유적과 유물이 발굴되었으며 이는 토이기 국민에게 소중한 역사적 자산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공사는 발굴에 따른 지연과 추가적인 조율 과정을 거쳤지만 이는 인간의 역사를 보존하며 새로운 미래를 건설한다는 큰 의미를 담았습니다. 2013년 보스포러스 해협을 횡단하는 지하철인 마르마라이 계획은 토이기 공화국 건국 90주년을 맞아 개통되며 이스탄불 시민들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기록 영화에는 공사를 지휘했던 일본 기술자들, 특히 강철의 사나이로 불린 일본인 리더의 헌신을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그는 토이기 기술자들과 함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며 현지 시민들에게까지 신뢰와 존경을 얻었습니다. 토이기 시민들은 그들을 더 이상 일본인 기술자가 아니라 이스탄불 시민으로 부르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력을 넘어 인간적 교감과 국제적 협력의 가치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건설 기술의 이야기가 아니라 국경과 문화, 언어를 넘어 서로 협력하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인류의 정신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토이기와 일본의 우정이 빚어낸 이 기적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함께하면 이뤄낼 수 없는 일은 없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속의 코너에서는 단순한 공사 이야기를 넘어 인류의 도전과 협력의 역사를 상징하는 감동적인 일본과 토이기 해저 착굴 공사 협력의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속의 코너를 청취해 주신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속의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도쿄 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날의 밤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그 개업론을 좀 선포를 했고 그 세상을 좀 너무 놀라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좀 돌아보면은 1980년대 말까지는 한국에 관해서는 뭐가 생겨도 뭐가 일어나도 별로 이상하지 않은 나라, 그런 평가가 너무 좀 전적으로 좀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80년대 말에 민주화가 진행되고 성공적으로 서울 올림픽도 좀 하다가 국제적 지위라는 것은 올라가고 한국에 관한 그 평가도 달라지고 한국에 대해서 역시 예측으로 좀 너무 어려운 나라, 예측 못한 나라란 그런 평가는 거의 없어졌고 최근에는 선진국으로서 한국이 잘 되고 있다고 이런 평가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갑자기 대통령이 계엄론을 좀 선포하다가 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계엄령을 좀 선포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좀 상상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 왜 이런 것은 일어나는가라고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 배경을 좀 생각하면은 역시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의 경험이 거의 없는 가운데서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에 당선되다가 지금 대통령을 좀 하고 있다. 그런 것은 너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의 아마추어라고 할까, 샘무지라고 좀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엄론이라는 것은 좀 갖고 있는 의미라고 할까, 그것이 특히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할까, 인상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번에 결단했던 가능성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런 전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립산에서 시작했던 그 대통령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거의 2년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까지 자신이 갖고 있고 자기가 뭐 잘 할 수 있겠다, 자기가 혼자서 아무거나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러나 야단이 그 지난 4월 달에 좀 선거 이후에 너무 커지고 국정을 좀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방해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좀 어려운 상태에 지금 그 서서 있고 그런 것은 좀 너무 변화를 좀 시키고 싶다고 생각할 때 아마 좋은 방법으로서 변론을 좀 선포하다가 일당 야단의 좀 그 정치 활동을 좀 금지하고 그 가운데 국정의 정상화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좀 수정 만들다가 다시 한번 좀 그 돌아오도록 이런 생각으로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런 것이 그러나 보통 정치가라면은 너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은데 그러나 역시 정치의 아마추어専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역시 윤석열 대통령 눈으로서 볼 때는 변론한 것은 그 헌법에 있고 그것이 역시 대통령의 그 쓸 수 있는 권리라고 할까 이게 하나이다라고 아마 생각하고 이런 거를 좀 통해서 지금 어려운 상태를 좀 바꾸지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 같지만 그러나 이런 헌법도 존중하고 법률도 존중하는 그런 자세는 유지하고 있던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계엄론을 좀 그 발동했다가 국회의원들이 190명 좀 모여서 계엄령을 좀 그 해제하라라는 그런 요구를 했었을 때 이런 것은 좀 그대로 받고 해제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6시간 이후에 선포하다가 6시간 후에는 해제하는 그런 것이 되었는데 그것은 의미가 그게 있었다가 볼 수 있는 것은 역시 만약에 그 계엄론에 좀 고집으로 하고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 좀 거부를 좀 해왔다면은 뭐 한국 내전이 더 어려워지고 혼란스럽게 하고 그럴 때 불안정이 되고 그 안보적으로도 긴장할 가능성도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피하기 위하여 이번에 계엄령을 좀 선포하는 것은 너무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일단 국회에서 해제하라라고 결의가 나왔을 때 그게 그대로 받았던 것은 좋았다고 잘했다고라는 말도 아마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너무 큰 의미가 있는 특히 마이너스라고 할까 이런 것도 많이 앞으로 생길 것 같은데 먼저 윤석열 정권이 오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르지 않은 장래에 좀 그만두고 그 때문에 대통령 선거도 빨리 할 것 같고 근데 그때 야당이 너무 유리하게 할 것이고 다시 한번 좌파 정권이 더불어민주당의 좌파 정권이 생길 가능성이 너무 많아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좌파 정권이 역시 내년이 우리 일본 한국이 정상화 60주년, 60주년을 좀 맞이하는 해이지만 그런 시기에 좀 좌파 정권이 다시 한번 돌아온다면 혹시 한국 정부로서는 일본의 좀 한국이 갖고 있는 역사 인식이라는 것은 일본이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그런 요구를 좀 너무 강하게 하다가 다시 우리 이러한 관계가 긴장할 가능성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가 너무 좀 어려워진다면 그런 것은 토대로서 이게 이제까지 좀 잘되고 있는 일미항 삼국 간의 협조 협력을 한 것도 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좀 조심스럽게 보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파 정권이 생기면은 물론 북조선에 대해 좀 강외를 좀 개선하라고 좀 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북조선이 한국인은 좀 영원한 그런 적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태도를 좀 바꾸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갑작스럽게 남북 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그 때문에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상태가 생길 그런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이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되어 지금도 여전히 북조선에 옥류되어 있는 일본인들에 대해 알리고 일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옥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 씨, 요코타 메구미 씨, 마츠모토 교코 씨, 타나카 미노루 씨, 타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요시 씨, 이시오카 토오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 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